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재무상태표의 구성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 교재 37페이지 보시면은 손익계산서 구조를 좀 보겠습니다. 자, 이 손익계산서는 우리 재무제표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재무제표이고 핵심적인 재무제표인데, 이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의 기업의 경영성과를 제공하는 그런 재무제표입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당해 회계기간의 경영성과를 나타낼 뿐만이 아니라 이 경영성과가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미래의 이 회사의 그 기업의 현금의 흐름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경영성과가 좋은 기업은 현금 흐름이 좋아지거든요. 현금 사정이 좋아진다 이런 말씀이겠죠. 그래서 경영성과를 나타낼 뿐만이 아니라 미래 현금의 흐름과 또 미래의 수익 창출 능력 같은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지요. 네, 손익계산서의 작성은 자,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한다. 이게 바로 발생주의에 의해서 손익계산서를 작성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발생주의. 그러니까 현금을 지급하는 것만 비용이 아니라 당기의 비용을 손익계산서에 다 반영을 하는 거예요. 현금 거래와 관계없이. 기간. 네. 기간. 수익도 마찬가지. 그 회계 기간에 해당되는 것은 다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발생주의에 따라 작성을 하고요.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 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그 분류를 이제 우리가 이제 수익과 비용을 어떻게 분류하는지 이제 조금 있다가 여기 손익계산서의 구조를 보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류하고 각 수익과 비용을 대응 표시한다. 그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을 이렇게 수익 우리가 지난번에 약식으로 만들었던 손익계산서는 수익은 수익끼리 한쪽에 모아놓고 비용 전체 모아놓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손익계산서의 기본 구조를 보면은 수익도 이게 떨어져 있어요. 비용도 이게 떨어져서 구분 표시해 주는데 이게 바로 관련 있는 것끼리 대응해서 표시하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수익과 비용 상계하여 표시하지 말고 총액으로 보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 재무상태표에서 자산과 부채를 총액으로 표시하시오 그랬잖아요. 그 원리하고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바로 밑에 손익계산서의 기본 구조.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 다만 제조업, 판매업 및 건설업 외의 업종에 속하는 기업은 매출 총손익의 구분 표시를 생략할 수가 있다. 네. 우리가 제조업이나 판매업이나 건설업 같은 경우는 매출 총이익이라는 걸 계산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업종이 아니면 매출 총이익은 구분 생략할 수 있다. 자, 우리는 FAT 1급에서는 판매업으로 그리고 TAT 2급에서는 제조업으로 이제 우리 전산세무회계 AT 자격시험은 판매업, 제조업으로 시험을 출제하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의 구조가 이런 구조를 갖게 됩니다. 이 구조 암기하셔야 돼요. 이 구조를 암기해야 됩니다. 한번 요 구조를 데이터를 넣어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숫자를 넣어가면서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볼까요? 숫자를 넣어가면서. 자, 우리 회사 매출액이 100만 원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매출액이 100만 원이다. 이건 수익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을 우리가 영업수익이라고 그래요. 매출액을 영업수익. 그 매출액 바로 밑에 뭘 표시하냐면은
매출 원가를 표시하죠. 이게 매출액에 대응되는 비용이 매출 원가입니다. 매출액은 수익이고 매출 원가는 비용인데, 그래서 만약에 매출 원가가 60만 원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이것을 우리가 이건 비용이죠. 어떤 비용이냐면 매출액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도소매업에서는 이게 판매 가격이고 이게 그 상품을 매입해온 원가죠. 그래서 왜 매입 원가라고 안 하고 매출 원가라고 하냐? 이게 재고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재고는 빼고 판매된 상품에 대한 원가다. 그래서 매출 원가라고 부르는 겁니다. 판매된 상품의 원가를 매출 원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맨 손익계산서의 첫 번째 산출되는 이익이 바로 매출 총이익이죠. 매출 총이익. 매출 총이익은 이제 40만 원이 되는 거예요. 40만 원이다. 그 다음에 이제 매출 총이익을 구한 다음에 그 밑에 뭘 표시하느냐 하면은요, 이걸 빼주는 것인데 비용이죠. 그러니까 판매비와 관리비, 판매 관리비라고도 하죠. 판매비와 관리비 또는 판매 관리비. 판매 관리비의 개정 과목이 상당히 많아요. 급여,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접대비, 수도강열비, 보험료, 수수료 비용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탈로 해서 그 판매 관리비라는 것은 판매 및 관리 활동에 소요된 비용이 판매 관리비예요. 아까 쭉 열거던 그런 개정 과목들. 그래서 만약에 판매 관리비가 20만 원이 더라 하면은 이제 20만 원을 빼주게 됩니다. 이 판매 관리비 비용이죠. 그래서 이걸 빼가지고 뭘 산출하냐면 여기서 빼서 나오는 이익을 우리가 바로 영업을 해서 얻은 이익이다. 영업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영업이익이 20만 원이 되겠네요.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관리비 20만 원 빼니까 영업이익이. 오늘 뉴스에 보니까 삼성전자도 우리가 지금 1분기 그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는데요. 오늘 그 뉴스에 보니까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사상 최고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1분기만 따졌을 때 전기에 비교해도 그렇고 사상 최고로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LG전자도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이런 보도나 이런 데서 기업들의 이 영업 성과, 기업들의 그 영업 성과를 발표할 때 이 영업 손익을 발표합니다. 영업이익을. 이 영업이익이 그 기업의 수익성을 대표할 수 있는 중요한 이익이기 때문에 그렇죠. 영업을 통한 이익이니까 영업이익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업이익을 표시하고 나서 그 밑에다가 영업의 수익이라는 걸 더해 주는데요. 영업의 수익이 가령 10,000원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 10,000원을 더해 줍니다. 이건 수익이죠. 영업의 수익이 뭐냐 하면은요, 매출액은 이제 영업을 통해서 얻은 수익이거든요. 그러면 영업의 수익은 어떤 것들이냐? 이자 수익, 임대료 수익, 뭐 이런 것들입니다. 아니면 유형자산 처분이익.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전자제품을 도소매하는 기업이다 그러면 전자제품을 판매해서 얻은 수익은 영업수익 매출액이고, 우리가 판매업을 하다 보면 이제 자동차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 비품도 사야 되는데 그걸 사용하다가 처분할 때가 있죠.
처분했는데 잔고 금액보다 더 많이 받고 처분하면은 이게 영업 외적으로 이익이 생겨요.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영업의 수익입니다. 유형자산 같은 걸 처분해서 얻은 이익들인데 영업의 수익. 그건 더해줍니다. 그 다음에 또 영업의 비용이 또 있어요. 영업의 비용은 빼주죠. 그래서 영업의 비용이라는 건 뭐냐면은 뭐 이자 비용 같은 거, 회사가 처음에 설립할 때 여기서 대출을 차입을 했다든가 그러면 그런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나가잖아요. 그 이자 비용 같은 것이 영업의 비용입니다. 자, 영업의 비용이 만약에 2만 원이 있었다. 이건 비용이에요. 비용. 그래서 쫙 해서 여기서 또 계산을 한번 해요. 여기서 나오는 이익을 법인세 차감전 이익 이렇게 표시하죠. 법인세 차감전 이익. 세금 차감하기 전의 이익이다. 이런 의미죠. 그럼 이제 얼마가 나올까요? 영업이익이 20만 원인데 영업의 수익을 더했다가 영업의 비용을 빼게 되면은 19만 원이 되겠네요. 19만 원. 이게 법인세 차감 전 이익이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이제 법인세율을 반영해 가지고 빼줍니다. 법인세. 법인세 만약에 우리 기업이 10%다 그러면 19,000원. 법인세가 19,000원이다. 빼주죠. 이건 비용이죠. 법인세. 빼주게 되면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익을 당기순이익이라고 부르죠. 당기순이익이라고 표시합니다. 그래서 단기순이익은 19만 원에서 만 원 빼면 18만 원인데 또 9천 원을 빼니까 17만 1,000원. 그래서 이러한 순서로 수익과 비용을 배치하는 거예요. 이게 손익계산서의 기본 구조거든요. 꼭 이거를 여러분이 손익계산서의 기본 구조가 머릿속에서 쫙 풀어질 수 있도록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손익계산서의 기본 구조 암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주고 매출 총이익을 구하라 또는 영업이익을 구하라 이런 식의 문제를 낼 수가 있거든요. 영업이익을 구하라 그러면 매출액을 수익 하나를 매출액을 찾아야 되고 거기에서 매출 원가하고 판매관리비를 찾아서 빼주면 영업이익이 되는 거죠. 만약에 문제에서 매출 총이익을 구하라 그러면 매출액을 찾고 매출 원가를 찾아가지고 빼줘야죠. 네. 뭐 당기순이익이라든가 이런 걸 구하라 그러면 이게 지금 이 구조를 알아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빼야 되는지 아시겠습니다. 자, 수익은 지금 이곳과 이곳에 배치되어 있고 비용은 지금 여기에도 있고 여기도 비용이 있고 여기도 비용이 있고 여기도 비용이 있습니다. 네, 이것은 우리가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켜서 우리가 이 이익 구조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약식으로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에 들어가면은 그 실무용 프로그램에서 이제 손익계산서를 보게 되면은 조회 화면으로는 이제 이렇게 보이겠고요. 네, 손익계산서입니다. 이걸 인쇄 버전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기본 구조로 봤던 거하고 똑같아요. 네, 손익계산서 구조 인쇄 버전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예, 여기 손익계산서 들어가고 밑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이 딱 표시되잖아요. 비교식이니까 당기, 전기입니다. 자, 맨 위에 매출액 딱 표시되죠. 거기 매출원가 그 다음에 표시됐죠. 지금 아직 이거는 마감이 안 된 장부라서 매출액은 있는데 매출원가가 아직 제로예요. 예, 결산이 아직 안 끝나서 그래요. 이걸 빼가지고 여기 매출 총이익 계산하죠. 그 밑에 판매관리비입니다. 이게 계정 과목들이 쭉 있고 이걸 다 더하니까 2억 1288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뺀 것이 여기 영업이익 나오죠. 네, 그 밑으로 내려가서 영업이익 계산하고 나서 영업의 수익 50만 원 여기다 더하죠. 이자 수익이 영업의 수익이에요. 또 영업의 비용 빼주죠. 이자 비용, 기부금,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런 것들이 이 세 개 더하면 이 금액이다 이거죠. 그래서 17억에서 60만 원은 더해주고 영업의 비용 1,400만 원을 빼니까 법인세 차감전 이익이 17억 2,335만 8천 원이다. 그 밑에 또 법인세 비용이 아직 계산이 안 됐어요. 그래서 당기순이익하고 지금 똑같네요. 자, 그래서 지금 그 기본 구조, 우리 교재 간단히 정리된 거하고 형식이 같습니다. 인쇄 버전으로 보시게 되면 같다. 그래서 이렇게 조회 화면으로 보는 것도 그와 마찬가지예요. 매출액 나오고 매출원가 이렇게 표시되고요. 이걸 보실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손익계산서의 기본 구조 암기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설명이 나와 있네요. 매출액은 제품이나 상품을 판매하고 얻은 대가입니다. 반제품 매출액, 부산물 매출액, 작업 폐기물 매출액, 수출액, 장기할부 매출액 등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것을 이렇게 구분해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하나로 표시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수출액 따로 구분해서 표시할 수도 있다. 다음에 매출원가. 매출원가는 제품이나 상품 등의 매출에 대응하는 원가로서 판매된 제품이나 상품 등에 대한 제조원가 또는 매입원가를 가리키는 거죠. 판매된 거의 원가인 거예요. 제품이라면 제조원가가 매출원가로 가는 것이고 만든 거니까 상품이라고 한다면 매입을 해서 팔기 때문에 매입원가가 매출원가가 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판매비와 관리비. 판매비와 관리비는 제품, 상품 등의 판매 활동과 기업의 관리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매출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 과목을 보면은 판매비와 관리비 개정 과목들을 이제 나중에 자주 보겠지만은 급여,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접대비, 통신비, 수도강열비, 전력비, 세금과 국가금, 감가상각비, 임차료, 보험료, 차량유지비, 운반비, 도서인쇄비, 소모품비, 광고선전비, 대손상각비 이러한 개정 과목들이 판매관리비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들이죠. 그리고 영업의 수익. 영업의 수익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수익과 차익으로서 중단사업 손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그러니까 여기 영업의 수익은 중단사업 손익이 아니고 현재 계속 사업하고 있는 내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다. 그러니까 중단사업 손익은 영업의 수익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단사업 손익은 영업의 수익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영업의 비용. 영업의 비용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비용과 차손으로서 중단사업 손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그래서 중단사업 손익은 영업의 수익이나 영업의 비용에 해당이 안 되고
그 외에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이 있는데 개정 과목들은 이자 수익, 이자 비용 이런 것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법인세 비용은 회기기간에 발생한 법인세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법인세법에 따라서 법인세 차감 전 이익의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세율이 결정이 되죠. 자, 손익계산서 개정 과목을 그래서 우리가 좀 외워줘야 되는데, 수익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으로서 매출액, 개정 과목은 상품 매출, 제품 매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또 여기 중간에 수익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으로서 영업의 수익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들, 이 정도는 좀 외워두셔라. 또 비용으로 가서 매출원가는 그냥 상품 매출원가, 제품 매출원가 이런 게 매출원가죠. 또 비용에 판매관리비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 한 20여 가지가 있지만 우선 이거부터 한번 외워보자 이겁니다. 급여,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접대비, 통신비, 임차료. 또 영업의 비용이라는 비용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은 우선 이런 것부터 한번 외워보자. 이자 비용, 기부금,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수수료 비용. 그리고 법인세 비용은 그냥 법인세 비용이 하나입니다. 개정 과목이. 그래서 우리 손익계산서의 기본 구조하고 거기에 관련된 개정 과목들을 앞으로 이것도 함께 외워 나갑시다. 현금 흐름표와 자본 변동표도 재무제표 중에 하나입니다만 작성에 관해서는 출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념만 좀 알아주시면 돼요. 자, 현금 흐름표는 일정 기간 동안의 기업의 현금의 유입과 유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제표라고 그랬는데, 아니 그러면 현금 출납장 같은 것이 있을 텐데 그게 아니고, 현금 출납장은 날짜별로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잖아요. 그런데 현금 흐름표는 날짜 순으로 이렇게 거래가 일어난 순서대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1년 거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의 유입, 창출은 유입이에요. 그리고 지출, 영업활동으로 구분을 하나 하고, 또 하나는 투자활동, 투자활동에 관한 현금의 유입과 유출, 그리고 세 번째 재무활동. 재무활동이라는 건 이제 돈을 빌린 거, 또 이자를 상환하는 거, 이런 것들을 재무활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재무활동에 관한 현금의 흐름,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현금 흐름표의 그 내용이라고 그럴까요? 작성 구조는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요렇게 좀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이론에서 가끔 나옵니다. 현금 흐름표 작성하는 문제는 출제는 안 하지만 현금 흐름표의 구성이 아닌 것은 하고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영업활동에 대한 현금의 흐름, 투자활동에 대한 현금의 흐름, 재무활동에 대한 현금의 흐름, 이거 뺀 나머지가 그 답이에요. 현금 흐름표의 구성이 아닙니다. 나머지 이거 빼고 뭐 엉뚱한 보기를 하나 내놓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본 변동표는 뭐냐? 우리가 앞에서 지난 시간에 자본의 분류를 우리가 공부했지 않습니까? 자본의 분류 5가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 이렇게 자본 내에서의 변동이 일정 기간, 일정 시점에 어떻게 변했는지를 나타내는 보고서가 자본 변동표입니다. 자본 변동표에서는 뭐 거의 시험에 나오지 않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주석 작성에 대한 것도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우리가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여기에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것들은 거기다가 표시를 해놓고 주석에서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 넣습니다.
추가적인 정보를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주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1장에 회계의 개념이 다 끝났네요. 그래서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개정 과목을 하나하나 그 회계 처리까지 분계하는 것까지 이제 연습을 해가면서 개정 과목들을 샅샅이 알아보겠는데요. 그래서 제2장은 회계 이론을 한번 제대로 알아보자라는 주제입니다. 회계 이론 제대로 알기. 그래서 이제 자산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요 순서대로 개정 과목을 알아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자산을 공부할 때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으로 나눠서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유동자산 먼저 공부할 거고, 유동자산 중에서는 우리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당좌자산을 공부할 텐데, 우리가 앞 시간에서 유동자산에 대한 정의는 앞 시간에서 어느 정도 여러분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유동자산이라는 건 뭐냐? 1년 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입니다. 1년 안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우리가 유동자산이라고 해요. 네. 그런데 그러면 당좌자산은 뭐냐? 여기 설명이 나옵니다. 당좌자산이라 하는 것은 유동자산 중에서 말이죠. 판매 과정을 거치지 않고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이 당좌자산입니다. 판매를 거치지 않아도 현금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지금 회사 내에 금고에 들어있는 돈이거나 아니면 은행에 가서 바로 찾을 수 있는 이런 뭐 예금 같은 거. 판매하는 것이 아니죠. 예금 같은 거는. 그리고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그래가지고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에 갖다 내놓기만 하면 바로 팔려요. 그러한 유동성이 큰 유가증권들. 이것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당좌자산이 뭘 의미하는지는 알아두셔야 돼요. 판매 과정을 거치지 않고 1년 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들을 당좌자산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개정 과목이 뭐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현금. 그리고 지금 이 현금부터 몇 개 개정 과목은 여기 또 이걸 통합 개정이라고 하는데요. 현금이 현금성 자산. 이건 개정 과목이라고는 안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통합 개정 이렇게 부릅니다. 이 통합 개정은 말이죠. 제가 아까 손익계산서 열어놨으니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손익계산서인데, 이건 손익계산서를 보면 안 되고 지금 당좌자산이니까 재무상태표를 봐야 되겠죠. 자, 재무상태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직 마감이 안 돼가지고 에러가 나 있는데 우선 보이는 것만 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지금 과목별이라는 재무상태표를 보고 있는데 과목별에서는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이렇게 개정 과목 하나하나 표시합니다. 과목별이니까. 그런데 이걸 제출용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제출용. 이게 제출용은 보통 외부의 공표용입니다. 제출용을 누르면 아까 보였던 개정 과목이 안 보이죠.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이 안 보이고 파란색으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것으로 통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계를 할 때는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라는 개정 과목을 안 써요. 이건 개정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통합해서 표시하기 위한 개정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통합 개정 이렇게 부르고요.
회계 처리할 때는 과목별로 해야 돼요. 회계 처리할 때는 이렇게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으로 구분해서 전표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아셨죠? 자, 그래서 현금이 뭐냐? 현금이 뭔지 모르시는 분 아무도 없죠. 지폐와 동전이 다 현금인데, 그러면 우리가 지폐하고 동전만 현금이냐? 네,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현금으로 회계 처리할 것을 여러분이 추가로 이거 알아주셔야 돼요. 자기압수표. 은행에서 발행한 수표를 자기압수표라고 하죠. 이거 현금으로 앞으로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 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 그러니까 거래관계에서 되게 당좌수표는 기업들이 발행을 해요. 당좌수표를 발행하려면 기업과 은행 간에 당좌 거래 체결을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처에서 발행을 한 수표를 우리가 타인 발행 당좌수표라고 그럽니다. 개정 과목을 현금으로 처리합니다. 자, 그 외에도 송금수표, 우편환증서, 배당금 지급 통지표, 만기도래 국공채 및 회사채 이자표, 이거 모두 개정 과목은 현금 하나로 써요. 자, 현금 정리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좌예금 보겠습니다. 당좌예금. 기업에서 현금 거래 후 번거로움과 위험을 막기 위해서 말이죠. 거래대금을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수표 발행해야 되는 경우. 네. 뭐 우리가 계좌이체로 지금은 많이 하긴 합니다만, 되게 이제 계좌이체가 이 1회당 뭐 한도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뭐 한도 200만 원 이렇게 해놓으면은 한꺼번에 이체를 200만 원밖에 못 해요. 만약에 1000만 원 해놓는다 그러면 한꺼번에 1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만약에 5천만 원을 만약에 이체를 해줘야 된다. 근데 하루에 1000만 원씩 3개로 이렇게 제한이 있다든가. 아무튼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표는 잔액이 있다면 뭐 한꺼번에 1억 원짜리 수표를 발행할 수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래대금 지급할 때 그 수단으로 기업이 수표를 발행하면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당좌수표라고 하고요. 그 당좌수표를 발행하려면은 은행에 가서 당좌 계좌를 개설해야 되고요. 그 개정 과목을 당좌예금이라 불러요. 네. 그리고 은행에 가서 거래은행에 가서 수표를 받아옵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이 당좌 차월은 뭐냐? 마이너스 통장을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당좌예금 계좌를 개설을 할 때는 우리가 수표를 발행하다 보면은 예금 잔액을 미처 잘못 계산해 가지고 잔액보다 더 많은 금액의 수표를 발행할 수가 있어요. 이거 차월 계약을 못하게 안 해놓게 되면은, 마이너스 계약을 안 해놓게 되면은 자칫하면 부도가 나가지고 여러 가지로 생각지 못한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마이너스 한도를 정해 놓습니다. 그때 예금 잔액보다 수표를 더 많이 발행한 부분이 바로 당좌 차월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당좌예금은 당좌예금 개정 과목입니다. 당좌예금은 기업이 은행과 당좌 거래의 계약정을 맺고 일정한 현금을 입금한 후 당좌수표를 통해서만 인출이 되는 예금이 바로 당좌예금입니다. 그러니까 당좌예금은 수표를 발행해야만 인출이 돼요. 자, 당좌 차월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죠. 마이너스다. 그런데 이 당좌 차월이라는 것은 개정 과목은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재무상태표에 개정 과목으로 표시하려면 어떻게 표시하느냐? 부채로 표시해야 돼. 단기 차입금. 네. 그래서 당좌 예금이라는 건 개정 과목입니다만은 당좌 차월은 개정 과목은 아닙니다.
당좌 차월이 얼마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이해하냐면 당좌예금 잔액이 지금 마이너스가 발생돼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고요. 이것을 보고서로 재무제표에 보고할 때는 당좌 차월로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단기 차입금 얼마 이렇게 보고합니다. 부채로 인식합니다. 자, 네모 박스에 있는 거 볼까요? 우리 기업이 발행한 당좌수표를 지급했다. 그러면은 우리 회사가 당좌수표 발행하면 아까 당좌예금에서 인출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변의 당좌예금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오 이런 얘기예요. 우리 회사가 당좌수표 발행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대변의 당좌예금 이렇게 회계 처리해야 된다 이거죠. 다음에 두 번째 줄 우리 기업이 발행한 당좌수표를 우리가 받았다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발행했는데 거래처에서 그걸 은행에 제시하지 않고 다시 우리한테 갚을 돈이 있어가지고 우리 회사로 다시 들어왔네요. 우리가 발행한 것이. 대변의 당좌예금 처리했는데 그 수표가 다시 들어왔어요. 그러면 차변의 당좌예금 잡아야죠. 돈이 안 빠져나갔으니까. 네. 그래서 당점 우리 기업이 발행한 수표다. 그러면 차변 가든 대변 가든 다 계정과목은 당좌예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거 볼까요? 타인 발행한 거. 아까 앞부분에서 현금에서 타인 발행한 수표는 현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타인이 발행한 수표를 지급했다. 그러니까 타인이 발행한 수표를 우리 회사가 금고에 가지고 있다가 그걸 무슨 대금으로 우리가 지급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현금으로 가지고 있던 거기 때문에 대변의 현금이에요. 자, 수표를 수취해도 타인이 발행한 수표를 수취해도 차변의 현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 당좌 수표는 두 가지가 있다. 당사가 발행했다면 계정과목을 당좌예금으로 해야 되고 타인이 발행한 수표를 우리가 가지고 받았거나 또는 가지고 있다가 지급했으면 받을 때도 차변의 현금, 받을 때는 차변의 현금. 그걸 다른 거래처에 지급했으면 대변의 현금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는 보통예금 계정과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금성 자산, 현금이 현금성 자산의 세 번째 계정과목이에요. 현금, 당좌예금 다음에 보통예금입니다. 은행 예금 중에서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보통예금은. 그리고 입출금을 수시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예금이죠. 보통예금 우리가 일반적인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그런 자금들은 보통예금에 예금을 해놓습니다. 계정과목이에요. 보통예금 계정과목. 그 다음에 네 번째 현금성 자산. 자, 현금성 자산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는 계정과목이 있지 그냥 현금성 자산이라는 건 없어요. 제가 이제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이제 조만간에 실습 들어가면 여기서 전표를 입력을 해볼 텐데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자, 차변에 현금으로 한번 계정과목을 찾아볼게요. 자, 보세요. 현금은 있지만 현금성 자산 이런 계정과목은 없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금성 자산이라는 건 현금이 현금성 자산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통합계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금성 자산이. 자, 그러면 아까 현금이 현금성 자산은 현금과 당좌예금과 보통예금 그리고 더 없느냐? 그리고 더 포함되는 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 금융상품. 자, 우리가 금융상품이라는 것은 금융회사가 판매하는 그 금융상품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금 같은 경우도 3개월 만기 예금인 같은 게 있다면 그게 현금성 자산에 해당이 된다 이거죠.
취득시, 즉 가입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취득이라는 표현을 썼냐면요. 채권도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권. 그래서 자,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그랬는데 볼까요?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 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고 주식은 현금성 자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투자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 만기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요 개념으로 적용할 수가 없어요. 만기 3개월 이내라는. 그래서 주식은 현금성 자산이 될 수 없지만 채권은 됩니다. 그 밑에 보시면 현금성 자산에 속하는 채무증권. 이 채무증권은 채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리고 단기금융상품. 근데 단기금융상품 중에서 단기라고 그래서 1년 이내 이렇게 보지 말고 취득 당시 기준으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겁니다. 앞에 있었죠. 여기 만기 3개월 이내인 거. 취득 당시로 만기 3개월 이내인 거. 그래서 아주 초단기 금융상품이에요. 자, 그래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금융상품들까지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보면은 현금 과부족이라고 하는 이건 임시 계정입니다.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계정이다. 이 말은 뭐냐면 재무상태표에는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일시적으로 사용을 하는 계정 과목입니다. 그 현금 과부족을 그러면 어느 때 일시적으로 쓰는 것이냐? 자, 장부의 현금 계정 잔액이 현금의 실제 잔액과 일치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계산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기록을 누락했거나 아니면 실제로 돈을 분실했거나 도난을 당했거나 이런 어떤 바로 확인되지 않는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일치되지 않을 때 일시적으로 쓰는 겁니다. 자, 밑에 예제가 있는데요. 실제 금액이 더 크대요. 장부의 현금 잔액은 가령 10만 원으로 돼 있다고 본다면 창고에 15만 원이 있더라 이겁니다. 아니, 창고가 아니라 금고에. 실제 현금이 5만 원이 많아요. 그런데 원인을 아직 모르겠다 이거죠. 금고의 현금이 과하다, 많다. 그러면 장부를 어떻게 해야 돼요? 금고에 맞춰야죠. 금고에 있는 5만 원을 갖다 버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장부를 고쳐야 되겠네요. 그래서 분계가 이렇게 됩니다. 현금 계정 차변에 기록을 해야 현금이 장부가 5만 원이 증가하게 되죠. 근데 대변에다가 뭘 기록하느냐? 이게 무슨 돈 때문에 5만 원이 지금 더 많아졌는지를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대변에 현금 과부족이다 이런 임시 계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조만간에 밝혀지면은 거기에 맞는 분계를 해주면 되는데 여기 우리 책에서는 지금 결산일이 되었는데 12월 31일이죠. 원인이 불명이다 이렇게 됐네요. 결산일이 되었는데 원인을 모른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임시계정은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요 5만 원을 어떻게든지 없애야 되죠. 없애려면 현금 과부족을 없애려면 아까 현금 과부족을 대변에 기록했기 때문에 이걸 차변에 기록하면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기록해주고 결산 때 이 수정 분계를 하는 겁니다. 대변에다가 이게 남는 돈이잖아요. 자비익이라는 영업의 수익으로 가버려요. 자비익이라는 영업의 수익으로 보게 됩니다. 자, 그 밑에는 이제 반대의 경우입니다. 돈이 모자라요. 장부가 더 많아. 그런데 원인을 모르겠다 이거죠. 현금이 부족한데 원인을 몰라요. 그러면 현금 과부족을 차변해줬고 돈이 나갔으니까 현금이 모자란 거죠. 도둑을 맞았더라도 하여튼 돈이 밖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모자랐을 때는 대변에 무조건 현금 처리해야 됩니다.
모자라니까. 근데 원인을 모르니까 차변에 현금 과부족을 써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원인이 밝혀졌는데 그게 식대였다 그러면 복리후생비 잡고 대변에 현금 과부족 쓰면 되는데 여기도 지금 결산일까지 원인이 불명. 그러면 그게 복리후생비로 써졌는지 교통비로 썼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잡손실, 영업의 비용입니다. 영업의 비용 처리해버리고 현금 과부족은 없애줘야 되니까 결산 때는 잔액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대변의 현금 과부족 기록해가지고 장부를 맞춰주는 겁니다. 현금 과부족 임시 계정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어느 때 어떻게 쓰는 것인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금이 현금성 자산 우리가 다 했고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여기 44페이지에 단기금융상품 여기서부터 한번 개정 과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